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진짜 사기당한 기분이네요. 아니요, 사기가 맞습니다. 이건 남편이었던 놈 대학교 시절부터 저랑 사귀었습니다. 사귀다가 저한테 어학연수 제안했는데 전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 갔습니다. 뭐 집이 그렇게 넉넉했지도 않았고요. 그놈 집안도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같은 영어권이라 배울 수 있다면서요. 그렇게 2년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취업했고 그놈 남은 학기 다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렇게 각자 일하다가 저한테 청혼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받아들였고요. 학교에서도 엘리트로 유명했고 제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늘 결혼을 한다면 내 남자친구랑 할 거라고 공공연하게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저한테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상하기도 하고 요새 사람들처럼 뭐 나쁘게 말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늘 웃고 잘 챙겨주고 말입니다. 대학교 선후배부터 제 주변 친구들까지 그렇게 많이 축하해줬습니다. 결혼한다더니 진짜 하는구나. 잘 어울린다. 잘 살 거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착실히 결혼 준비해가며 만났습니다. 워낙 일이 바쁘고 일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기도 하고 욕심이 있기도 해서 제가 전담해서 결혼 준비 다 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일 때문에 약속을 펑크 낼 때도 저는 너그럽게 용서할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까지 이해를 했죠. 그렇게 제가 좋았던 점에는 시댁 문제도 있었습니다. 워낙 저한테 잘해주셨고 너희들만 잘 살면 우린 안 돌봐도 된다 이런 식의 마인드와 거리가 가까운 곳에 집을 얻었지만 자주 오라고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는 위트 있고 재밌는 시어머니 때문에 좋았습니다. 물론 제가 결혼 전에도 자주 전화드리고 되려 찾아뵙고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 저는 일을 관뒀습니다. 빨리 애 가지고 싶은 마음에 미리 살림하는 것도 익히고 그놈도 그걸 바랬고 시어머니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셨기에 망설임 없이 그만두었죠. 저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았고요. 생활하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 할 수 있는 선택이었죠. 시어머니가 정말 엄청 잘해주셨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보다 더 엄마 같다고 느낄 정도로 잘해주셨는데 꼭 어디 가서 뭐 사시면 제 것까지 사오시고 맛있는 거 하셔서 직접 갖다 주시고 딸 키워본 적 없어. 네가 너무 딸 같고 예쁘다느니 진짜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 예뻐해 주실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그게 미안함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씁쓸합니다. 극도의 행복한 순간에 저한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행복할 때 경계를 해야 하나 봅니다. 그놈이 담배를 피는데 담배 핀다고 나갔을 때 저도 슈퍼에 잠깐 갈 일이 있어 나왔습니다. 저쪽에서 혼자 담배 피고 있기에 놀래켜 주려고 살금살금 갔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영어로 통화를 하는데 그래도 저도 공부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대충 들으니 갈 일 없다.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싸했습니다. 일단 모른 척하고 누구랑 통화해? 물어보니 엄청 놀라서는 그냥 외국인 친구인데 한국 오면 한번 보자고 하네. 아니면 내가 거기 가면 보던지. 근데 뭐 갈 일 있겠나 싶다 하더군요. 그냥 깨름칙한 기분이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알 수 없는 촉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 말고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고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없고요. 다만 모르는 건 외국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죠. 그 친구 중 하나구나 생각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고 제 기억에서 그 일도 잊혀질 무렵 시어머니랑 쇼핑을 갔습니다. 여느 때처럼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가방 안에 돋보기를 안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문자 하나만 보내달라고 하기에 알겠다 하고 보내드렸는데 남편하고 문자한 내역이 있길래
친구분한테 문자 보내드리는 척 하면서 좀 읽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아주 심플했습니다. 입금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데야만 수두룩하게 있기에 도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돈을 입금했다는 건데 어디에 입금을 했는지 도통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이거 무슨 내용이에요?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죠.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나 모르는 빚이 있는 건가? 아니면 아직 용돈을 탔을 리는 없고, 도대체 뭘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괴로워할 때쯤 그놈이 왔습니다. 퇴근해서 밥 달라고 하는데 일단 밥을 차려주고 식탁에 앉아서 슬쩍 떠봤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똑바로 말하라고요. 어머니가 입금하시는 돈 어디로 가는 거야? 물으니 엄청 당황해서는 얼굴이 벌개지기에 똑바로 말해라. 진짜 거짓말하면 끝이다. 라고 하니 겁먹었는지 일단 이따가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기에 알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주한상 봐놓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놈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있더군요. 유학 갔을 때 필리핀에서 가진 아이였습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생활비만 보내주면 알아서 다 키운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이를 낳아놓고 연락을 받았기에 손쓸 겨를도 없었고 그냥 돈 보내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크고 나니 자꾸 아빠를 찾아서 요즘 전화 와서 한번 와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다더군요. 그 전화는 그걸 매몰차게 거절하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자기 이름으로 돈을 보내면 제가 알 게 뻔하니 시어머니가 돈을 보내고 알아서 나서서 중지 중이었던 것입니다. 듣고 나니 너무 배신감이 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그 사실을 알면서 저한테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없이 가족들이 단체로 저를 속였다는 자체가 소름 돋았습니다. 저뿐만인가요? 저희 부모님도 깜빡 속으신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사기 결혼인 거죠. 바로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숨길 수가 있냐고요. 제 상식선에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아이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결혼을 하다뇨. 그리고 저한테 잘해주시고 늘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니도 결국 이런 사건 때문에 저한테 미안함에 그랬다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큰 배신감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아이, 그냥 생활비나 보내주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 걔들 죽던 말던 난 신경 안 쓴다. 그냥 돈 뜯어내려고 나한테 전화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그놈도 너무 소름 돋았습니다. 그래도 지가 뿌려놓은 씨앗이 태어나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렇게 모질게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싫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와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 앞날에 걸리적거리면 바로 버릴 것 같은 안 좋은 느낌까지 들었으니까요. 일단 너랑은 이혼을 해야겠다 하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충분히 사기 결혼으로 고소까지 가능한 상황이기에 다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전화 와서 아들 앞길 막으려고 하는 거냐. 너랑 무슨 상관이냐. 걔는 내가 알아서 케어할 테니 너희들 잘 살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못된 년이라고 어쩌고 하는데 이제서야 분석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소문 다 내고 SNS에도 제 기막힌 얘기 다 올렸습니다. 주위에 친구들이 대학교 때 동창들이 많아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그놈은 거의 쓰레기가 되었죠. 저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명예훼손이라고 난리치는 거. 그래, 명예훼손이니까 같이 법정 싸움 하자고 했습니다. 진짜 두 얼굴로 절 속였다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결국 그놈 회사까지 소문나 얼굴 두고 못 다닐 지경이 되자 그만두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였던 그분이 저한테 전화와서 미친년이니 뭐니 그냥 살기 싫으면 조용히 이혼이나 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하기에 저랑 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여자랑 이렇게 결혼시키시려고요? 하고 끊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게 분명하기에 참을 수 없었죠. 아직 피해에 대한 판결은 나오지 않아 기다리는 중인데 진짜 벼랑 끝까지 밀어버리고 싶습니다. 사기꾼 놈. 진짜 사람 일은 모르네요. 그렇게 행복하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애 아빠에 그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다니 정말
세상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너무 충격이 크셔서 죽인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결혼 전에 저한테 얘기라도 하고 의논했었다면 결혼을 안 했겠지만 한번 생각이라도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제가 제 자신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고요. 너무 많이 실망한 부분 중 하나가 그들이 죽던 말던 자기랑은 상관없다는 말, 생활비나 보내주면 알아서 잘 산다는 말, 이런 말들도 저한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뭔 죄가 있을까요? 그 여자는. 들어보니 사귀었던 사이였는데 그냥 한국걸 날짜대니 말도 없이 사라진 것 같더군요. 그래도 거기서 학교를 다녔기에 정보를 얻어 전화번호라도 알게 되어 전화했으니 망정이지. 그것도 아니었다면 아빠가 어디에 갔는지도 모른 채 한평생 기다리면서 살았어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냉정한 사람을 믿고 제가 한평생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그냥 너만 눈 감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될 게 없지 않냐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사람 일 어떻게 할까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속에 이 응어리를 품은 채로 절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계속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과감히 포기했고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다 마무리 짓고 여행이나 한번 다녀와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년차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보고 반려동물이란 말을 쓰시던데 제게 그 친구는 강아지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막내 동생 같기도 제 자식 같기도 한 그런 친구였는데 일주일 전에 그런 아이를 장모님께서 제게 어떤 말도 없이 내다 버리셨습니다. 오늘도 길거리에 나가 전단지를 붙이고 들어왔는데 하루하루 너무 속상하고 혹시나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걱정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친구 때문에 울고 웃었던 기억들이 너무 많은 만큼 간절하게 찾고 싶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같은 직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였지만 입사 동기여서 퇴근 후에 가끔 힘든 일이 있었거나 답답한 일이 생기면 서로 이야기를 터놓고 하는 사이라 빠르게 가까워져 제가 먼저 고백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둘 다 나이가 30을 넘어 만난 거라 처음 만남부터 저희는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그 뒤로 연애 기간보다는 결혼 준비 기간에 더 가깝게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형편도 비슷비슷하고 성격이나 가치관 같은 부분도 제가 맞춰주기만 하면 별 문제 없이 지낼 거라 생각해서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부터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더라고요. 제가 집에 오는 게 싫어 처음 인사드리던 날 고깃집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집 앞까지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하니 장모님과 아내가 옷을 입고 집을 나와서는 근처 고깃집에서 밥을 먹자고 하네요. 얼떨결에 저는 아내 손에 이끌려서 고깃집으로 향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을 못한 저는 그곳에서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내내 뭔가 불편한 표정이셨던 장모님은 속이 좋지 않다는 말만 하시고는 금방 자리를 떠나시더군요. 나중에 아내에게 들었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장모님과 마찰이 심했다고 하네요. 제 직업도 마음에 들지 않고 결혼하면 시집갈 딸도 아직은 보내기 싫어하시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결혼을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봐서는 아내가 결혼하는 게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아내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얼굴도 모르지만 장인어른께서는 돈벌 궁리는 안 하고 매번 놀기만 해서 결국에는 이혼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때문인지 아내에게도 장모님께서 곧잘 결혼하지 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하네요. 그땐 이런 상황을 하나도 저는 모르는 상태라 그저 장모님께서 저를 조금 어려워하시고 불편해 하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나름 장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장모님께서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장모님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지하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해도 어차피 결혼하면 따로 살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만 하니 저도 나중에는 아내의 말처럼 1년에 보면 몇 번을 보나 싶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 후로 결혼식까지는 별탈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나이가 있는 상태라 연애라고는 6개월밖에 하지 않았지만 만나는 내내 크게 부딪히는 것이 없어서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4개월째가 되어서는 그런 생각이 큰 착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약 4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장모님께서 저희와 함께 사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이후에 장모님 혼자 지내시다 보니 많이 적적하셔서 그런 거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무척이나 불편해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를 의도적으로 계속 피하시기만 하는 장모님을 봐서 그런지 무척 불편할 것 같아 아내에게는 싫다는 내색을 비쳤는데 아내는 또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고 하네요. 혼자 지내시는 장모님이 얼마나 외롭겠냐며 모시고 살고 싶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신혼 4개월 만에 장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니까 평생 안 보고 살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처음에는 불편해도 같이 지내다 보면 장모님께서도 제게 마음을 열겠지 싶어서 마지못해 허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장모님께서는 저를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를 없는 사람인 양 무시를 하시고 계십니다. 인사를 드려도 같이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도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장모님과 둘이서만 있게 되는 상황을 피하고 아내가 있을 때에만 거실에 나가 있습니다. 집에서는 누구 하나 편하게 대화를 하지 못하자 저는 주로 강아지만 봤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키우던 강아지로 나이는 4살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강아지 산책시키고 놀아주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회사 일로 타지에 출장이 있어서 4일 만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항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뛰어와서 저를 반기던 강아지가 보이지 않더군요. 이상하다 싶어서 온 집안을 강아지 이름을 부르면서 다니는데 장모님께서 저희 강아지를 팔았다고 합니다. 땡서방, 강아지 새끼 내가 팔아버렸네. 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땡땡이를 팔긴 어디로 팔았다는 말씀이세요? 개장수한테 팔았네. 자네가 퇴근하고 집에서 개새끼만 끼고 도니까 우리 땡땡이가 외로워하지 않는가. 아니 장모님, 그건 저희 부부 사이의 일이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떻게 땡땡이를 팔아버리셨어요? 저한테는 가족이에요 장모님. 아니 무슨 개새끼가 가족인가? 옆에 있는 마누라한테나 잘할 것이지. 허구한 날 개새끼나 끌어안고 있고 그게 무슨 남편인가? 이제부터라도 잘해주게. 장모님께서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니 아내에게 소홀하고 그래서 부부 사이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저희 강아지를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장모님께 대들었습니다. 당장 어디로 팔았는지 알려달라고. 지금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 땡땡이가 아니라 장모님 때문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못 들은 척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시고요. 그 순간 아내도 퇴근해서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데없이 제가 장모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아내는 화들짝 놀라서 저와 장모님 사이를 막아서더라고요. 장모님께서는 아내가 보이니 이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나, 옆에서 이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아주 제가 이상한 놈이 되는 광경이 되더군요. 아내는 장모님께서 울고 계시니 저를 죽일 놈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강아지가 어디로 갔는지 걱정이 돼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우리 땡땡이가 없어져서 장모님께 여쭤봤더니 개장수에게 팔았다고 하더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니 아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로 지금 어른을 이렇게 쏘아붙이면 어떡하냐고 말하네요. 아니, 저희 강아지를 개장수에게 넘겼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고작 그런 일로 장모님께 대드는 몹쓸 사람인 것처럼 절 취급하더군요. 더는 이야기해봤자 말만 길어질 것 같아서 장모님 핸드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뒤졌습니다. 거기에 모르는 번호는 없더군요. 다시 장모님께 따지니 개장수에게 판 게 아니라 동네에 내다 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1월 이 엄동설 안에 혼자 벌벌 떨면서 길거리를 돌아다닐 땡땡이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파 미칠 것 같습니다. 장모님에게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저는 바로 짐을 싸서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제 자식 같은 강아지를 내다 버리다니요? 정말 그때 내가 왜 출장을 갔을까? 아니, 왜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허락했을까? 아니, 처음에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 라는 후회가 너무 들어 미치겠습니다. 그랬으면 아내를 만나지 않았으면, 장모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 땡땡이가 제 무릎 위에서 곤히 자고 있었을 텐데. 이 추운 겨울에 3일 내내 전단지를 붙이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아직 연락 온 곳은 없습니다. 장모님에게는 당장 집에서 나가고 서로 연 끊고 살지 않으면 이혼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 그제서야 제 딸 이혼녀 만들기는 싫은지 전화로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연락이 오던 중에 정말 마지막이니 잠깐만이라도 집에 들리라고 장모님께 전화가 오더군요.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드러나 보자는 심산으로 퇴근 후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보니 웬 강아지를 안고 서 있더군요. 세상에, 웃으면서 똑같은 품종 강아지를 사왔다고 이거 키우면서 이제 그만 자기를 용서하고 집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진짜 그 순간에는 그나마 있던 정남이가 뚝 떨어져서는 장모님께 나가라며 집안에 장모님 짐을 꺼내서 집 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내가 미친놈이라고 저를 말리는데 아내에게 너도 똑같다고 둘 다 집에서 나가라고, 여기 내 돈으로 산 내 집인데 너희 모녀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내는 자존심에 그러겠다고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집을 나갔습니다. 장모님 전에 살던 집도 팔아버려서 어디 갈 곳도 없을 텐데 호기롭게 나가더니 금세 현관문을 두드리네요. 미안하다고 열어달라는데 진짜 저도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니 잘 풀어서 계속 얼굴 보고 살 자신도 없고 이혼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한사코 거부하는데 현재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지금도 다시 생각해보라는 연락이 계속 오지만 저는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이는 저에게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이럴 일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오버인지 말입니다.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보육교사입니다. 영화반 담임을 맡고 있었어요. 초임으로 온 거라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약간 헤매기도 했지만 경력 많은 다른 반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익숙해졌었습니다. 처음에는 학부모님 대하는 것도 어려웠고 칭얼대고 우는 영아들 달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인간관계였습니다. 오히려 수업하는 건 그렇게 괴롭지 않았어요.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사회생활에서 처음 느껴봤던 굴욕적인 사건들을 풀어내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겉으론 정말 예쁘고 세련된 분인데 욕도 잘하시고 학부모 욕을 정말 많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아이를 두고 가면서 문이 닫히자마자 욕 방언으로 계속 불만을 토로하곤 했죠. 생각이 없고 빈티나는 짓만 한다는 둥, 기저귀를 좀 늦게 갖다 주면 거지 근성이라면서 저런 애는 받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셨고, 발달장애 아이가 있었는데 대놓고 야단을 치고 심하게는 아니었다고 해도 체벌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 애가 결석하면 개 탔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악마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사세반 애들 이름을 대놓고 거론하면서 공부 머리가 아니라는 둥, 애들이 엄마 아빠 부부싸움 했다고 하면 왜 싸웠는지, 그때 넌 뭐하고 있었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등 한마디로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하곤 했습니다. 또 학부모가 담임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걸 극도로 싫어했었고요. 뭐랄까요? 어린이집 원장이 대단한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거짓말도 능숙하게 아주 잘하는 분이었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출근하면서 도어락 비번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 못 믿는다면서요. 전 분리수거를 하고 들어올 때마다 벨을 눌러야 했습니다. 바쁘면 문을 열어줄 선생님이 안 계셨는데 추위에 떠느라 정말 고생스럽고 참 서럽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저희 반 아이가 아파서 못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부차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별 뜻 없이 원장님께 어제 딸기를 많이 먹어서 설사를 했대요 라고 했더니 눈을 부릅뜨면서 통화했다고 하시더니 앞으로 직접 학부모와 연락을 삼가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죠. 담임이 원화를 지도하고 매일 보는데 학부모와 연락을 직접 하지 말라니 그게 말이나 되나요? 게다가 부모님들이 맛있는 간식이나 음식을 선물로 주시면 다 싸가지고 집에 가셨고요. 저희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나중에 부모님들이 물어보시면 잘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차별하고 예쁘게 생긴 애는 따로 간식을 더 챙겨주거나 한 번 더 안아주고 외모가 별로인 애들은 괄시를 했습니다. 티 안 나게 학대를 하는 거였죠. 면박을 주거나 괜히 야단을 치거나 그렇게요. 생각해보면 정말 유치한 일들이었지만 그런 일을 아이를 두고서 성인이 벌이는 짓이었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유기농 식재료로 아이들 밥을 해준다고 광고를 하면서 냄비나 프라이팬은 코팅도 벗겨지고 손잡이도 없는 것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냠냠쌤이 계시지만 퇴근하시면 교사가 시간 연장반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할 때도 있는데 진짜 위험천만한 거죠. 항상 점심때 밥이나 반찬이 모자라서 아이들이 더 달라고 하면 누룽지를 주든가 없다고 딱 자를 합니다. 넉넉하게 해서 잘 먹이면 좋잖아요? 그래놓고 학부모님들께 나가는 사진은 식판이 넘치게 담아서 찍어 보냅니다.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그냥 원장님 마음대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면 청소를 하는데 원래는 교대로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원래는 자기 반만 하는데 거실은 넓으니까 매일 교대로 하는데 저만 시키는 거예요. 놀이 매트며 기구며 다 들어 올리고 하는 거라 꽤 무겁기도 하고 제자리에 놓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넘도록 저만 시키는데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서 원장한테 퍼붓고 싶더라고요.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어서요. 심지어 간식 설거지도 저만 시켰어요. 오후엔 냠냠 선생님이 퇴근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식판 설거지를 하는데 식판 줄 맞춰서 세우지 않았다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소리를 지르며 집에서도 그따위로 일을 하냐는 둥 팔자 좋게 살았다는 둥 험담을 다른 선생님이나 아이들 앞에서 하는데 정말 사리를 느꼈습니다. 인격 모독에 제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살집이 있는 교사들에게 강제 다이어트를 시키면서 감량을 안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아예 다이어트 보조제까지 사 먹으라고 하면서 푸시하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학부모들이나 원아들이 살찐 교사들 싫어한다면서 점심이나 간식 때 얼마나 먹는지 와서 참견을 하면서 꼭 적게 먹으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보육고사 업무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육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영아반 담임은 더 힘든 게 아이를 안고 내려놓고 씻기고 하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서 교사들이 근무 중에 침을 맞거나 물리치료 받는 일이 허다했죠. 그런데 원장은 그 정도는 기본이라면서 늘 CCTV로 교사들을 감시하고 본인의 감정대로 폭언하는 건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제일 화가 나는 건 페이백이라고 해서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다시 원장님한테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건데
일찍 퇴근하는 대신 그렇게 달라는 거예요. 전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애도 초등학생이고 제가 일찍 가봐야 그때는 애가 학원에 있을 시간이라서 굳이 1시간이나 빨리 퇴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달라고 하고 CCTV 사각지대에 신문을 접어놓은 곳에 봉투를 끼워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치가 떨릴 정도였죠. 완전 불법이고 이걸 신고하면 원장님도 벌금형을 받지만 보육교사인 제 자격증 정지나 박탈이라고 하더군요.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지만 권력으로 무조건 찍어 누르는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이지만 관행이라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사실 정말 신고를 하는 게 많이 꺼려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교사들의 불만은 심해져 갔고 원장님의 태도는 변함없이 기고만장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만둘까 생각도 해봤지만 저도 어렵게 취업한 건데 부당한 문제는 터뜨리고 싶었어요. 전 이 모든 것들을 뒤집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아야 했기에 아이들 밥을 부족하게 주는 것과 애들이 모자라니까 더 달라고 하는 말들, 더 줄 수 없다는 원장의 거절 대화를 녹음했죠.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서 페이백을 받는 장면, 또 영아반 아이가 사세반 원아에게 맞는 장면 등등을 촬영했습니다. 그 영아반 아이는 상처가 크게 생겼는데 학부모에게는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도 구청에서 서류 조작한 것과 급식비 빼돌린 것 등등 모든 증거를 다 수집했죠. 원장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긴장 터지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고 완벽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일단 지역 언론사에 제보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첨부 파일로 증거를 보냈죠. 그 다음엔 시청에 신고를 했어요. 학대와 급식비 횡령, 페이백에 대해서요. 처음엔 뭉뚱그려서 어린이집 이름을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언론사에서 먼저 터졌고 지역 뉴스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실사를 나오게 됐죠. 어린이집은 난리가 났고 원장은 우거지상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교사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학부모들의 민원은 빗발쳤죠.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보름간 어린이집 폐쇄와 벌금, 시정명령을 받고 끝났습니다. 당연히 그 원장이라는 인간은 누구인지 의심을 해가며 찾아내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마침 이사를 가게 되었던 터라 사표를 냈고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일하는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페이백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아이들 급식은 푹족하게 주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솔직히 제 모든 분이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절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는 이유로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부분은 제가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계속 앙금처럼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그 이후로 더욱더 독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밤잠 줄여가며 사실 공부를 해왔었거든요. 왜냐면 이 일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지만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서였는지 정말 어느 누가 봐도 괜찮은 직업을 갖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했다가 포기했던 공부를 시작했고 정말 공부라는 게 시험 운이라는 게 다 때가 있는 건지 정말 기가 막히게도 7급 공무원으로 합격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제 자아 실현을 하게 되니 그 기쁨을 말할 수 없이 컸죠. 그래서 제가 근무했던 어린이집 교사들만 불러서 한턱을 크게 내고 선물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들이 제 소식을 원장에게 알렸더니 아주 배아파했다고 하더군요. 그 원장의 딸도 꽤나 오랫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합격을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별것도 아니고 그저 그런 인간이라고만 여겼던 제가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당연히 배가 아팠을 수밖에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는 학부모들도 촉을 엄청 세우고 지켜보고 있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와서 뭐 하나 원장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다면서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제가 한 일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이지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나이대의 아동에게는 정말 두고두고 기억되는 정서적 육체적 학대거든요. 힘없고 어린 아이들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짓을 한 원장은 이것보다도 더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발 깨닫고 제정신 차리길 바라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 3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듯 저와 남편은 열렬한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아니면 죽을 것처럼 매달려서 양가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까지 왔죠. 그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행복했었습니다. 돈도 없고 미래도 없었는데 그 사랑 하나만으로 버틴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아이를 셋까지 낳은 후에 남편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했냐는 시기였죠. 남남보다도 더한 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다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 남편에게 소홀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되니 육아를 할 때 남편의 도움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며 형편에 안 맞는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정말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었죠. 저는 손목이 아프고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다녔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우연히 폰을 보았는데 채팅 앱을 깔아놓고 본인이 싱글인 척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와 채팅을 하면서 애인을 찾고 있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란 건 정말 있나 봐요. 심지어 외국 여자들까지 안 되는 콩글리시를 섞어가며 어떻게든 해보려고 수를 쓴 게 남아있는 거예요. 저 애새 키우느라 하루가 어찌 지나가는 줄 모르는데 저한텐 생전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기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괜찮냐 소리 한마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동남아 여자랑은 연애를 막 시작하는 남자처럼 설레고 앉아있더군요. 증거를 내밀었더니 변명도 없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겁니다. 이런 걸 하소연하려고 해도 반대하는 결혼을 한지라 제 편도 없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누구에게도 얘기를 꺼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질러도 묵묵부답이었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 저는 애 셋을 데리고 일단 친정집에 갔습니다. 그냥 남편 출장이라고 쉬러 온 거라고 들러댔죠. 제가 이렇게 친정이라도 와 있으면 남편이 데리러 올 줄 알았는데 끝내 오지 않더군요. 이런 속 타는 제 마음도 모르는 채 친정에서는 오래 집 비우는 거 아니라면서 반찬을 잔뜩 하셔서 집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참는데 가슴속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집에 오니 남편이 소주를 혼자 마시고 있더군요. 애들을 재우고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랬냐고 말해보라고 제가 물었죠. 자기는 새로 연애를 시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만족감을 느꼈고 살아있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랬죠. 미안한 마음은 조금도 없냐고. 그랬더니 억지로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찢어 죽이고 싶었지만 애 셋을 두고 차마 그럴 순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남은 소주를 제가 다 마셨어요. 사업자금 되느라 빚만 2억이 넘고 애 셋을 키우는데 분유값이 없어서 다 모유로만 키워왔던 저입니다. 막내가 이제 3개월인데 얘를 두고 어디 갈 수도 없었고 일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바보같이 남편만 믿고 애를 셋이나 낳은 것도 후회스러웠고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하겠답니다. 저에 대한 애정이 없어졌다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양심도 버린 듯 이젠 체념을 하더군요. 전 정말 죽고 싶었지만
앞으로 이런 남자와 인생을 함께하느니 포기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사업을 목숨 걸고 해서 애들 먹여 살리려는 노력도 없이 딴짓거리만 하고 다니는 인간이 애들 아버지라는 게 정말 끔찍하기만 했으니까요. 애들은 커가는데 저렇게 무책임하고 생활력 없고 기본 인성도 안 되어 있다는 걸 그동안에도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해왔던 저였는데 이젠 끝이 보이는구나 싶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힘들고 괴로운 마음속 깊은 곳에 담긴 감정을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SNS에 올렸죠. 제 이야기라고는 하지 않았고 예전에 사보 기사로 회사를 다녔던 기억을 떠올리며 한 줄 한 줄 정성껏 써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겨우 울음을 삼키고 애들을 재우며 글을 쓰다 책상에서 잠들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저로선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 과정조차 번거로웠는데 익숙해지게 되니 저에게는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혼하고 먹고 살만한 멘탈이 갖춰져야 했는데 점점 제 스스로 독해지고 강해지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으로 내고 싶은데 작가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그땐 남편이 생활비도 주지 않아서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생활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담당자를 메신저로 만나 원고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메일로 보내드렸더니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계약을 하고 출간이 되기까지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고 일세가 한 달도 안 돼요. 다 팔렸습니다. 필명을 썼기에 아무도 제가 쓴 글인 줄 주위 사람들은 몰랐죠. 뭐 다른 것보다도 받은 계약금으로 애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는데 출판사에서 3세를 찍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활비도 없다는 걸 아신 사장님이 선인세로 2천만 원을 입금해 주셨죠. 처음으로 기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빚밖에 없는 전셋집 남편 줘버렸고 저는 애들 셋과 비록 월세의 17평 소형 아파트지만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는 청구했고 한 달에 50만 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나마 석 달 만에 끊겼지만요. 그 이후로 저는 애 셋을 둔 엄마이자 에세이 작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에서야 알고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가 저에겐 없었으니까요. 전 친정의 아이를 맡겨가면서 전국적으로는 규모는 매우 작지만 강의도 다니기 시작했고 그 강의로만 모아도 수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꾸준히 모아서 애들 이름으로 통장을 각각 만들어 주었던 그날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은 후속작을 쓰고 있는 중이고 저에게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롭거나 슬픈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네요. 저는 저처럼 글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절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알려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른다더니 전 이렇게 다시 재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슬퍼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없는 가정을 물려준 건 아쉽지만 저희 아이들도 엄마가 글 쓰는 것을 알아서 식탁에서 제가 일을 할 때면 빵도 구워주고 계란도 삶아주곤 합니다. 저의 타이틀이 누구 엄마라는 것을 떠나 땡땡땡 작가라고 불리우는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애들 방 하나씩 주기 위해 봄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33평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다음엔 내 집 마련이겠죠. 지금 이대로 제가 아프지만 않는다면 애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 능력이 제게 주어진 겁니다. 신께서 허락을 하셨고 거기에 제가 노력을 하니 뭔가가 이루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잠 못 자고 글 한 줄씩 써내려갔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허약하고 남의 말에 휘둘리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출판사에서도 이런 제 성실함을 알아주셔서인지 점점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설에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고 정말 뭐든 열심히 써서 더 늦기 전에 애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걱정 안 하면서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미처 몰랐어요. 원래 누리고 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겐 새롭게 느껴지는 감정이거든요. 전 남편은 지금도 연락을 해와서 번호를 차단했더니 출판사까지 찾아와서 사업자금을 보태달라고 하기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끝까지 양심이란 한 푼도 없는 인간이더라고요. 애들 찾아가서 구구절절 변명하면서 엉겨 붙을까봐 학교 끝나면 과외 선생님이 픽업하도록 조치했고 절대 못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집요하게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 지금은 안 통합니다. 큰애는 아빠가 거실에 있던 물건들 던져서 부시고 저를 때리고 욕했던 장면이 그대로 기억에 남아 있었나 봅니다. 저에게 아빠 없어도 되니 우리끼리 살자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감정도 희석되리라 믿어봅니다.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앞으로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